안녕하세요. 안정석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조세조약과 BEP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조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을 통해서 정리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디지털 경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조세조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기존의 조세조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슈로 BEPS 문제가 제기가 되고, BEPS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을 크게 6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제일 첫 번째, 일단 다국적 기업의 과세 문제가 뭔가, 전통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 조약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정리해 왔는가, 이런 내용들을 두 번째 파트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도전과 BEPS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서 이 조세조약에 정해졌던 기본 원칙이 어떤 도전을 받게 되는지, 디지털 경제로 인해서 조세조약을 적용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가 G20 OECD의 BEPS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파이널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 이후로 이제 진행되는 상황은 6번, 7번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4번에서는 2015년 파이널 리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개별 국가들이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그 디지털 서비스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현재 도입 동향이 어떻게 돼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가장 최근의 진행 상황입니다. 투 필러 어프로치라고 그러는데, 두 번째 BEPS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2015년 파이널 리포트에서 나타난 내용들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고, 거기다 또 개별 국가들이 디지털 서비스 텍스라는 것을 또 도입을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데,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투 필러 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 G7, G20 회의에서 그 어느 정도 투 필러 어프로치에 대한 접근된 방안이 나왔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논의를 해서 앞으로 그 구체적인 그 합의안이 나올 텐데, 일단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국적 기업 과세 문제인데요. 이 다국적 기업은 2개 이상의 국가에서 그 영업을 하고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 이익에 대해서 어디서 과세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세권 배분이 핵심적인 이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군데 이상의 국가에서 과세권을 이제 배분하게 되는데, 이게 잘못되면 2개의 국가에서 동시에 과세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를 어떻게 발생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방지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그 이슈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국적 기업이 이제 계열사 간 거래가 있는데, 그 거래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기에 따라서 이익이 어떤 특정 국가로 이렇게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국가라고 하면 주로 저세율국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집중 문제를, 그러니까 이익을 과다하게 저세율국으로 집중하는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다국적 기업의 이익 관련 기업 간 배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밑부분의 표를 보시면 H국에 있는 H코가 모 회사입니다. 이 H코가 M국과 S국의 자회사를 세웠는데, M국의 자회사를 M코, S국의 자회사를 S코라고 합시다. 2개의 자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3개의 기업이 지금 한 그룹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이제 본사 모회사인 H코에서는 사업 활동을 기획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원재료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엠코에서는 그 모회사의 기술과 모회사에서 공급받은 원재료를 활용해서 상품을 생산을 하고 그 생산된 상품을 에스코에 공급을 합니다. 에스코는 S국가, 임금국가의 최종 소비자에게 이제 S 상품을 판매를 합니다. 이 경우에 최종 이익은 S국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S국 에스코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를 하고 그 가격을 받은 것이 전체 그룹의 이익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 이익을 H국과 M국, S국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H코와 M코, S코죠. 과세 목적상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H코는 이제 거주지국이 되고요. M코는 이제 그 원천지국이 되는데 S코도 원천지국이 되겠죠. 근데 그 기본적인 현재의 기본적인 적용되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H코와 M코, S코가 각각 자사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각각 H국과 M국, S국에서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코가 수행한 사업활동 및 사업활동 기획, 연구개발, 원재료 공급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H국에서 과세하고 M국에서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M국에서 과세하고 판매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S국에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배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M국에 귀속된 이익이죠. 생산에서 발생된 이익, 그리고 S국에서 발생한 이익, 판매 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이죠. 두 가지 이익이 그 모회사인 H국에 배당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H국에서도 과세를 그 배당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 과세권 배분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회사에서 자기 회사가 귀속되는 그 지역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회사는 배당받은 이익에 대해서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배당액은 M국과 S국에서 세금을 내고 난 세후 이익이기 때문에 일단 M국과 S국에서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H국에서 다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이중과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이 조세조약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과세권 배분의 문제도 조세조약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과세권을 배분을 하는데 상품을 최종 판매한 데에는 S코잖아요. 그래서 S국에서 좀 총수입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입 중에 이제 원가를 제외하고 나면 이익이 어느 정도 될 텐데 그 이익이 얼마만큼이 H코에 귀속되는 거고 얼마만큼이 M코에 귀속되는 거냐 하는 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관련 기업 간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그 이전 가격 과세 문제라고 하는데 그 H코에서 R&D를 공급하고 R&D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그 사용권을 M국에 주고 그 사용료를 받죠. 그 가격이에요. 그리고 또 H코에서 M코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원재료 가격을 받습니다. 회계상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수익과 비용이 계산이 되고 H코나 M코에서도 수익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데 문제는 H코나 M코가 전부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 가격 결정이 굉장히 자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만약에 M국은 저세율국이고 H국은 고세율국이면 이 원재료를 공급할 때 가격을 굉장히 비싸게 해서 싸게 해야 되겠죠. 가격을 굉장히 싸게 해서 자회사 M국에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M국에서 생산한 상품을 S국에 판매할 때 그 가격을 비싸게 하면 원재료를 싸게 사고
제품 판매를 비싼 가격으로 하면 이익이 M국에 많이 남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M국에서 과세를 하는데 M국은 저세율국이라 세금을 조금만 내도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래 가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산정을 하는 게 정당한가 하는 문제를 다룬 게 이제 이전 가격 과세 제도라고 하는데, 이 문제도 조세 조약과 국내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일단 그 과세권 배분은 사업소득의 경우에 M국과 S국, H국 모두 각각 자회사에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자국 내의 회사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M국은 M코에 귀속되는 이익, S국은 S코에 귀속되는 이익, H국은 H코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H코는 그 이익뿐만 아니라 S코와 M코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배당받은 이익은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 밑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조세 조약, tax treaty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식 명칭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약입니다. 그래서 H국은 H국 법인세액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배당된 것으로 보아 그 H국 과세에 포함한 다음에 이제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거죠. 소득공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라는 것은 배당된 이익 중에서 외국에 납부한 세액만큼은 비용으로 공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 페이지에서 말씀 안 드린 게 가운데 있는 부분인데, S코와 M코가 자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은 S코와 M코는 H코와 독립된 법률적으로 별개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S코와 M코가 H코에 배당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익을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H국에서 과세할 수가 없습니다. 배당되지 H국 코의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S코와 M코가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이익에 대해서는 H코가 과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과세 이연이라고 하는데, 배당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이런 의미에서 tax deferral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국적 기업 간 이익 배분 문제입니다. 트랜스퍼 프라이싱 문제인데, 계열 기업 간 거래에 대한 가격 결정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H코와 M코에 원재료를 공급을 했을 때 그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또 H코가 M코에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라이센싱을 해서 줬는데 그럼 사용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또 M코가 S코에 상품을 공급했는데 그 상품의 가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이제 이슈가 되죠. 그 이슈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제 그 밑에 줄에 나오면 암슬랭스 프린시플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슬랭스 프린시플은 제3자에 적용하는 그런 가격을, 제3자 간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사와 B사가, 그러니까 저기 M코가 S코에 상품을 공급했는데 그 유사한 상품이 어떤 다른 독립된 기업들 간에 거래된 사례가 있으면 그 가격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격을 딱 하나는 정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각 그 회사의 상품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 들어가 있도록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암슬랭스 프린시플이고, 그런 the 암슬랭스 프린시플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익을 저세율국에 몰아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과도하게 몰아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잘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겠죠. 일단은 조세조약에서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M국과 S국이 각각 자국 기업에 귀속되는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고, 배당은
배당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고 배당된 경우에는 이제 거주지에서 과세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포트폴리오 투자 소득, 사업 소득이 아니고 이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세 조약에서 원칙은 거주지에서 과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천지에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도 있는데 조세 조약에 보면 이자는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은 몇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양도 차익 같은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천지에서 과세를 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과세하고 그것이 이제 그 투자자한테 배분이 됐을 때 투자자 모국에서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이 조세조약에 규정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그런 원칙들이 있는데 현재 이제 문제되고 있는 BEPS가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BEPS 문제가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BEPS 문제를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 개의 국가와 회사가 있고요. 그래서 R국이 거주지입니다. 모회사, R국의 R사가 모회사고 S국의 S사는 이제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H국의 H사도 자회사가 됩니다. 제일 먼저 원재료 판매 관계를 보면 R국의 R사가 원천지국인 S국의 S사에 이제 원재료를 판매하는데 그래서 원천지에서 이제 어떤 사업 활동을 하게 되겠죠. 생산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근데 이제 만약에 S국이 저세율국이거나 세율이 굉장히 낮고 R국이 세율이 높으면 원재료를 판매할 때 낮은 가격을 책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R국에서 이익을 최소화시키고 S국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이전 가격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죠. 조작을 해서 가격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이제 관계가 원재료 판매 관계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R국에서 H국과의 관계를 이제 보면 여기서 제가 IP 이전이나 Intellectual Property입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이전하는 관계를 보면 R국이 먼저 H국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H국에 일정한 돈이 있죠. 그럼 그 투자금으로 R국에 이제 Intellectual Property를 사요. Intellectual Property를 사는데 또는 Intellectual Property를 라이센싱할 수 있는 권한을 사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적재산권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 때 또 이제 H국이 저세율국이니까 R국에서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이제 저세율국의 저렴한 가격으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를 이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저세율국에 가지고 있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를 이용을 해서 이제 원천지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원천지 S국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S국에서 이제 R사에서 받은 원재료와 H사로부터 사용하도록 허용받은 지적재산권을 사용을 해서 생산을 하겠죠. 생산을 하면 S국은 또 H국의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사용료를 굉장히 높게 지불하고 그래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를 저렴하게 라이센싱을 해가지고 원천지국 S사에다가는 굉장히 비싸게 사용할 권리를 줌으로써 수익을 이제 저세율국에 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저세율국은 일반적으로 텍스 헤븐이라고 하는데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하더라도 아주 낮은 수준으로 5% 이하 이런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이제 R국의 이익을 최소화시키고 S국 때 이익도 축소하고 그래서 H국에다 다 모으면 이 전체적인 그룹이 R사와 S사, H사를 전부 합쳤을 때 그룹이 내는 세금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R국에서는 이익이 거의 안 나서 세금을 안 난다.
그 S국에서도 이익이 거의 안 나거나 저세율국인 경우에는 거기다 어느 정도의 이익을 넣겠지만 저세율국이 아니라면은 이익이 거의 안 나고 그 이익은 전부 H사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저세율국으로만 집중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과세 베이스가 과세 기반이 잠식이 된다. 이게 베이스 이로전입니다. 과세 기반이 잠식되는 과정이 어떤 트랜스퍼 프라이싱을 통한 이익의 이전을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R국과 S사, H사의 어떤 그 과세 베이스를 과세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업장을 만들고 각각의 그 국가에서 인코퍼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익의 이전을 도와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 과세 당국이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세 당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첫 번째 문제는 거주지국에서 거주지국 과세제도 중에 CFC 제도라는 게 있어요.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제도인데 R국이 H사에 투자를 해서 H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H사는 R국 입장에서 볼 때 자국 기업이 지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국 기업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Foreign Corporation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트롤되는 Foreign Corporation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H국에서 그 이익을 누적된 이익을 R국에 배당을 하지 않으면 R국에서 과세를 할 수가 없죠. 그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CFC 제도는 뭐냐 하면 H국에서 별로 사업 활동을 중요한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H국이 그냥 페이퍼 컴퍼니다. 형식상 있는 회사다. 세금 회피하기 위해서 형식상 있는 회사다. 이렇게 간주가 된다 그러면 그 H국에 있는 이익이 배당이 되지 않더라도 직접 과세를 합니다. 그게 CFC 제도입니다.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사용료 소득이 있는데 그 사용료 소득의 경우에 이제 그 R국의 R사에서 개발된 지적재산권이 저세율국으로 이전이 되는데 그 이전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면 R국의 이익이 별로 남지 않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가격에 대해서 트랜스퍼 프라이싱 룰을 적용을 합니다. 유사한 사례를 찾아서 유사한 가격을 설정을 해야 되고 과도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설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규정이 이제 이전 가격 과세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판매에 대해서도 원재료를 과도하게 저렴하게 가거나 과도하게 높게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이전 가격 과세 제도가 적용이 되고요. S국 이제 쪽에서 보면 S국 밑에 고정사업장 제도가 있는데 사업장이 있냐 없냐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할 때는 R사, S사, H사 이래서 각각 그 해당되는 국가의 법인이 설립된 경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은 고정사업장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그러니까 S국의 S사가 아니라 S국에 있는 R사의 지점 뭐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어요. S국에 있는 R사의 지점 이러면 그 지점은 S국 회사가 아니라 R국의 R사에 해당되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S국에 있는 지점이 S국에서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할 수 있는 게 근거가 고정사업장입니다. Permanent Establishment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어떤 고정된 장소를 두고 사업을 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사업 장소를 얘기하는데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S국에서 사업은 하는데 고정사업장이 없는 형태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S국에서 과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걸 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고정사업장은 이제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도록 그 사업장이 있으면 그 고정사업장이라 보고 과세하고 그런 이제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세조약에 보면 고정사업장이 있는 지역에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료 S국에서 H국으로 사용료를 지불할 때 그 사용료에 대해서도 이전가격 과세 제도를 적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the arm's length price를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사용료 등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배당 사용료는 조세조약에 나타난 그 과세 원칙에 따르면 원천지에서 굉장히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하게 되니까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근데 그 여기서 H국을 이제 많은 경우에 H국이 텍스 헤븐이 되는데 그 텍스 헤븐은 조세율국이고 세금을 이렇게 안 내도록 하고 또 조세 조약을 체결하면 그 체결한 국가들끼리 정보 교환을 해야 되는데 텍스 헤븐은 자국의 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 교환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텍스 헤븐은 조세 조약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세 조약이 없기 때문에 S국에서 H국으로 사용료나 배당을 지급할 때 그게 H국이 조세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면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또 이런 문제를 이제 그 피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래서 다양한 그 제도들을 H국으로 이익이 누적되기 이전에 과도하게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제조세 제도라고 하고 각각의 제도에 대해서 국가 간 어떤 그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있고 그 스탠다드에 맞춰서 각국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경제가 이제 그런 문제들에서 많이 이제 벗어나는 이런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디지털 경제가 주는 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뭐냐? 디지털 기술 및 인터넷 기술이 부가가치의 기반이 되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사업 모델을 보면 전자상거래, 앱스토어, 온라인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플랫폼, 초고속, 그러니까 하이스피드 트레이딩, 온라인 결제 서비스 등이 해당되고요. 그래서 디지털 경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 EC가 보고한 바에 따르면 10년 전에 세계 20대 기업 중에 디지털 경제 기업이 1개였는데 2018년에는 19개가 됐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는 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세금을 잘 안 낸다는 거예요. 그 2018년 보고에 따르면 추정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데 추정된 보고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effective tax rate입니다. 전통적인 산업 부문에서는 23.2%인데 이익 대비 세금의 비율이죠. 디지털 경제에서는 9.5%에 불과하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디지털 경제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 세금 측면에서 본 디지털 경제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투자 사업이. 그래서 가장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단순한 투자는 모회사와 자회사 뭐 이렇게 돼 있고 관련되는 국가는 모회사와 자회사 거주지 두 개의 국가 뭐 이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더라도 비교적 단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도가 설정이 돼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이게 퍼져 있으면은 다 따라가면서 과세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복잡한 회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서로 각각 나눠서 하기 때문에 각각의 그 활동이 이익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프라이싱을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이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프라이싱 그 이전 가격 과세 제도를 보면 그 실물의 이전에 대한 경우에는 비교적 비교 대상을 찾기 쉽고 비교 대상 가격을 찾기 쉬운데 무형 자산이죠. 지적 재산권을 베이스로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전 가격을 찾기 어렵고 얼마인지 잘 모르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정리한 건데, 자, 전통적 산업 분야에서는 투자자 거주지와 모기업이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대체 일치해서 투자자가 자국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모기업이 자회사 뭐 한두 군데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런 게 전통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디지털 경제에서는 해외 주식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기업과 투자자 거주지가 달라요. 그죠? 굉장히 여러 국가의
투자자로부터 모기업에서 투자를 받고 또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 또 자회사를 만들어서 각 국가가 각각 세분화된 업무를 합니다. 어떤 국가에서는 R&D를 하고 어떤 국가에서는 생산 중의 일부분, 또 다른 국가에서 생산 중의 또 다른 일부분, 어떤 국가에서는 S4죠.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일만 하고, 또 소비자는 보통은 전통적 산업에서는 생산이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이 있는 국가에서 소비를 하거나 또는 이제 무역하는 중개회사가 한 개, 두 개 끼거나 이렇게 되는데,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 소비자는 전 세계 각국이 다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거주지와 원천지, 고정사업장 소재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정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문제가 과세권 배분이죠. 어디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냐, 어디가 그 고정사업장이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어떤 지역은 아주 작은 부분의 사업만 하는데 또는 지적 재산권만 관리하는데 이런 데는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판정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소비지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 나온 사례를 보면 N사가 P국에 있는 서버를 통해서 A국 소비자에게 영화, 음악 등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고정사업장은 어디냐? 그 고정사업장은 그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가 우리가 처음 논의가 될 때 국제적인 합의를 봐서 서버가 있는 데를 고정사업장이 있는 데라고 이렇게 서버를 고정사업장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P국이 고정사업장인데 사실상 돈은 전부 A국에서 나오는 거죠. A국 소비자가 이게 하니까. 그럼 A국에는 고정사업장이 없냐?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디지털 경제에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 위의 사례를 보면 A국 기업이 G국에 있는 G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플랫폼에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생으로 광고가 계약을 체결을 하고 체결을 하고 광고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 광고는 또 다른 국가들이죠. 여기서 안 나오는 S국이든지 이런 국가의 사람들이 광고를 봅니다. 어디가 고정사업장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과세권을 명확하게 배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소득의 대부분을 저세율국에다가 이전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죄송합니다. 제가 요 앞에 어떤 게 있나 한번 보고, 요게 빠뜨려서 여기 가겠습니다. 사업장 간 소득 배분이 어렵습니다. 트랜스퍼 프라이싱 문제인데 지적재산권을 베이스로 하고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사용료를 받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그 비교 가능 가격을 설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특히 이제 어떤 사례가 있냐 하냐면 아주 그 개발 초기에 지적재산권을 이용을 하면 그게 얼마나 가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전하고 난 다음에 이게 가치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저렴하게 이용을 해도 과세 당국에서 캐치하기가 어렵고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경우에는 그 제3자 가격, arm's length principle을 적용하기 어렵다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그 과세권 배분의 어려움과 이전 가격 문제로 인해서 저세율국으로 소득을 이전하기가 용이합니다. 디지털 경제의 경우에. 그래서 지적재산권의 저세율국 이전과 고정사업장은 또 명백하게 드러나는 고정사업장은 저세율국에 넣고 고세율국에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방식으로 사업을 활동을 해서 이익을 저세율국에 다 누적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앞에 그린 그림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한 건데요. 그 디지털 경제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원자료 공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R국과 H국 간의 거래에 대해서 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이전하기 용이하고요. 지적재산권을.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아주 초기에 이전할 때는 굉장히 낮은 격으로 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국에서는
고정사업장이 없는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게 디지털 경제에서는 가능하겠다. 그런 얘기고 사용료 지급 문제가 사용료 지급에 대한 암슬랭스 프린시플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는 게 용이하고 사업장을 여러 개의 국가를 이렇게 개입을 시키면서 배당 이자에 대한 S국에서의 배당 소득 과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이제 어떤 그러니까 제가 조세조약이 H국이 조세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에 배당세 이자율이나 배당에 대한 세율이 높아지는데 그 경우에 이제 어떤 굉장히 광범위한 조세조약을 체결한 다른 국가를 개입을 시켜서 중간에 통해서 자금이 흐르도록 하면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S국에서의 과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과세 제도를 다 피해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BEPS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